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그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들과의 전쟁은 부에 관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 연구에 집중해온 미래 경제학자 최윤식 박사가 잔혹하고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경제 플레이어들을 집중 조명한 책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협적인 경제 플레이어들의 모습과 그들이 주로 쓰는 전략들을 살펴보고 경제 플레이어들은 어떠한 경제 전투 지형을 이용해 움직이는지를 저자가 개발한 시스템 리딩 기법과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유로존의 위기와 한국 부동산 버블의 붕괴를 2009년에 제일 먼저 예측한 분이죠. 한국의 대표적 미래학자이자 그들과의 전쟁의 저자 최윤식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책의 서문의 제목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네. 다가오는 경제 호황, 기회를 잡으려면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네. 있는데요. 사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되게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요. 네. 경제 호황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지. 네, 예, 뭐 궁금합니다. 경제의 불황과 호황은 주기를 타는 거니까 예. 지금 우리가 불황의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호황이 오죠. 뭐 현재 지금의 위기는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유럽으로 번지고 이 유럽의 위기는 아시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15년경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실업률이 뭐 한 5 내지 6%대로 떨어지는 계획이 되면 실질적인 소비시장이 살아나면서 다시 그때부터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 국면 그리고 호황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확한 전망은 네네. 그 미래 예측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정확한 그 미래 전망이나 예측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네네.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네. 방법이랄까 아니면 그 구체적인 그런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적 기법, 그다음에 철학적 접근, 혹은 현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미래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징후를 주고 옵니다. 그래서 그 징후를 찾아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치와 구조와 흐름 위에 이것을 놓고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미래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그렇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요. 네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네네.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도 뭐 약간의 좀 노력을 좀 가하면 예. 미래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미래 예측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 예측은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두엽에서 하는 능력인데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예측을 못 한다면 일상생활이 다 망가지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사회과학적 어떤 사고 기법이라든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좀 더 날카롭게 해서 좀 더 먼 분야 또 확장된 분야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미래 예측 기법을 좀 배우고 미래 예측 기법은 사고 기법이니까요.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에 관한 것, 기술에 관한 것, 뭐 사회에 관한 것들을 책을 읽어가면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미래를 보는 안목, 통찰력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개인들이 실제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투자를 피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개인들이?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가죠. 그리고 은퇴는 55세, 뭐 실제적으로는 한 53세가 지금 실제적인 은퇴인데 그 말은 이제 은퇴 후에 50년을 살아야 되는 시대죠. 은퇴 후 50년을 살려면 한 축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한 축은 보험이나 연금 이런 걸 통해서 미래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고요. 한 축은 반드시 젊은 시절 20, 30년간 모아놓은 돈을 통해서
잘 투자해서 한 축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명 제가 이제 개인의 정족지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세 개의 다리 중에 하나를 투자가 감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뭐 현재는 한 500만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건전하게 투기가 아닌 건전하게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피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네. 그 개인들이 사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속 어떤 벽에 부딪히는 거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네네.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책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그 원숭이보다 못한 사람들이란 표현까지 네. 쓰셨는데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한계는요, 뭐랄까, 오만함? 오만함이요. 착각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주식이 어떤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얼마의 가격이 될 거라는 것을 맞추는 것은요, 사실은 한 번 맞추는 게 천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2번 연속해서 맞출 확률은 100만 분의 1이 되고요. 3번 연속해서 맞출 확률은 10억 분의 1입니다. 즉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그걸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나 혹은 원숭이들을 투자를 좀 시켜봤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어린아이나 원숭이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냥 찍는 거죠. 그냥 찍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처럼 그런 형태로 예측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과 수익률을 비교했는데요. 참담하게도 원숭이보다 못한 투자율, 어린아이보다 못한 투자율이 나왔다라는 거죠. 전문 투자자가 그렇죠. 투자를 했는데도요. 네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경제적 능력이나 안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식을 특정한 시간에 얼마인 걸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접근한다면 원숭이보다 못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투자자의 표본으로, 표상으로 이제 미국의 워런 버핏 회장을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케이스고, 그리고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걸까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입니다. 물론 거기다 플러스 자신만의 약간의 영감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뭐 제가 이 책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뭐 당연히 이런 거죠.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이치와 구조를 잘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위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고 그 기업이 현재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데 특별히 주식 시장 같은 건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현금 흐름, 재무 분석은 기본이지만 그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유망한지에 대해서 CEO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경영 방침,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어떤 기술, 이 모든 것들, 즉 무형의 것들까지도 전부 다 평가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시장을 보면서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투자, 뭐 기술적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 회사와 자신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워런 버핏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경제 통찰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경제 통찰력이 좀 뛰어나다.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능력들이 탄탄하고 방대한 독서와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제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책에서 박사님께서 경제 통찰의 5단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5단계는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건지요? 네, 경제 통찰력에 제가 이제 5단계를 얘기했는데요. 경제 통찰력이라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정보가 실시간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칭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잘 습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괴리가 있죠. 시차가 있는. 그 차이가 사실은 수익률의 차이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의 어떤 단계들을 얘기한 거고요. 첫 번째에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경제 지도라고 표현했는데
그 지도를 통해서 경제의 이치가 어떻게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읽는 거고요. 예. 그 위에서 흐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리고 그 위에서 아주 중요한 투자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예. 정부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국의 투자자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흐름을 따라 투자할 건지 아니면 바이패스 우회 전략을 쓸 건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흐름들이 가면서 사회로 기업으로 경제로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1, 2차적인 파급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경제를 바라보는 눈, 이게 경제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책 제목이 네. 그들과의 전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고요. 지금까지 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네. 이제 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이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건가요? 그들과의 전쟁에서. 네, 제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알아야 될 경제 6가지의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책에서 예. 그 위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제가 여기서 지칭한 그들이죠. 예. 예, 그래서 정부, 은행권, 한머니, 뭐 그다음에 어떤 그 다국적 기업들. 예, 예.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산의 증감에 내 투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주요한 플레이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1930년대 중국과의 이제 경제 전쟁, 그리고 유럽과 영국과의 경제 전쟁, 네. 그리고 소련과의 경제 전쟁,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전쟁 계속 승리로 이끄는 그 네.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중국과의 21세기 경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미국이 여기서도 이제 승자가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데 그 박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미국이 이제 향후 10년이 미국과 중국의 아주 본격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예. 제가 예측을 했는데요. 예.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는 쓸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또 일본, 유럽, 뭐 영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한 또 노하우가 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미국의 좀 우세가 점쳐지는데 그러나 또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중국이라는 좀 더 강해진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 그 틀은 뭐 환율 전쟁부터 시작해서 무역 전쟁, 그다음에 자원 전쟁, 뭐 인재 전쟁, 미래의 산업 전쟁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판은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겠죠. 아, 예. 예,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를 한번 봐야 되고요. 말 그대로 아마 불꽃 튀는 그러한 경제 전쟁이 벌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은 아시아가 되겠네요, 네. 확실히.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어떤 많이 불똥이나 이런 게 튀게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향후의 10년을 보면 우리나라는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향후 10년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가 미국의 줄을 설 것이냐, 중국의 줄을 설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예. 사실은 어느 쪽에도 우호적으로 못 가고 오히려 거꾸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그러한 국면이 일어날 거고요. 대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아시아의 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중국도 미국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균형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가장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마치 킹메이커처럼 예. 우리가 아시아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카드를 쥐고 주요한 플레이가 되는 룰러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포지셔닝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기라고 볼 수 네네. 있겠네요. 경제 전쟁에서 그 황제를 잡는 것이 네네. 승리를 하는 비결이다라고 이제 또 책에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황제는 중앙은행이다라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뭐 지금은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경제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돈입니다. 예. 네, 물론 뭐 재화 서비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피가 되는 예. 돈이죠. 그러면 그 돈을 최초의 돈의 그 기부자고 그다음에 또 최후의 대부자가 되는 것은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푸느냐, 얼마나 줄이느냐에 예. 따라서 경제 전체가 신용이 팽창됐다, 수축됐다. 그 가운데서 호황이 됐다, 불황이 됐다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룰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은행을 어디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느냐? 뭐 우리나라는 뭐 정부, 대통령이 통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이 하고요. 예. 뭐 이런 차이들이 있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당이 그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 예.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 전쟁의 큰 틀의 흐름이 갈린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인류의 역사는 그 중앙은행 돈줄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대한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도 지금 네네. 이제 현대에는 우리가 중앙은행이 다 있다라는 건 아는데 예전에도 그런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나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근본적으로 한 17세기부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은행이 있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화폐 시대였죠. 뭐 17세기 이전의 화폐는 대부분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물물 교환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쓰여졌는데 17세기로 넘어서면서 전쟁이 빈번하게 되고 재정 고갈이 심하게 되니까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세금을 통해서 걷는 건 한계가 있죠. 예. 세금을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힘든데 1년에 서너 번씩 내라고 그러면 국민적 소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 그대로 꼼수를 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은행에서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 그 은행이 시중에 돈줄을 쥐었다 폈다 하고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한 17세기부터가 그게 시작된 역사고요. 물론 그게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거품 붕괴, 금융 붕괴.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제 악마의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죠. 아. 예, 정권을 잡고 혹은 힘을 예,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개선해가면서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제 버블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에도 버블 전투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네네. 경제 전쟁의 함정 버블 전투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버블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뭐 해결책은 무엇이며 네네. 어떤 단점들이 버블이 이제 막 일어나면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네네.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제 상품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실제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그 예. 상품에 투여된 노동력부터 시작해서 자본이나 모든 걸 다 투여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가격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그 가격을 화폐로 환산해서 거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실질적인 가격을 넘어서는 즉 상상의 근거를 둔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버블을 만드는 요인이고 예. 그 상상의 근거를 둔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다 보면 이것도 영원히 그 가격이 치솟지를 못하죠. 어느 순간 즉 아무리 봐도 저런 상상의 가격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예.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정점이죠. 예. 그 정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거꾸로서 내려가는 거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실질적인 가격을 언젠가는 회귀하게 됩니다. 예.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예. 그 과정이 버블의 확장과 버블의 붕괴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삼국지의 네. 적벽대전에 이제 조조 군대가 화공을 이제 받기 전에 네네. 그 상황과 지금 현재 유로존을 이제 비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뭐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지 몇인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적벽대전이죠. 예. 조조의 군대는 뭐 사실 지상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맞서 싸워야 돼 손권의 군대는 해상전에서 굉장히 뛰어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조조의 군대가 바다에서 맞붙은 거죠. 싸움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조조 진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일어났죠. 육지에서는 전투력이 뛰어나지만 해상의 어떤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 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멀미도 나고 그러니까 전투력도 상실되고 그래서 전력은 압도적으로 우위하지만 전투를 계속해서
승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때 이제 조조가 생각해낸 것이 배를 붙이자. 굉장히 많은 배니까 배를 다 붙이면 널판지로 다 붙이고 하나로 만면 커다란 육지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흔들림도 적고 그다음에 전투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배멀미도 안 하고. 배멀미도 안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화공이죠. 배를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화공을 하게 되면 배가 전부 다 소실되죠. 그래서 전투를 해보지 못하고 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때는 조조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화공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묶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유로전의 호황기 때입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기회예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유로전 전체를 하나의 배처럼 묶는 것이 미국을 대항하고 유로전이 강한 다시 어떤 나라로 존으로 부상하는 데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유로전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자본 이동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그리고 기술 이전이 빠르면서 유로전 전체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조가 왜 패했냐면 결국 바람이 반대로 불면서 가장 좋았던 전략이 가장 최악의 전략으로 간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가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반대로 바람이 불자 유럽이 묶여진 배가 됐기 때문에 서로 탈출을 못하면서 공멸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정확하게 적벽대전의 모습하고 현재 유로존하고는 꼭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비유가 재미나고 사실 이해가 되게 빨리 되는데요. 그 박사님의 그 아이디어이신지 그런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경제 구조로 묶이는 이제 커플링 시대라고 하셨고 이에 따라서 버블도 세계화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커플링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유로존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도 하나로 묶였습니다. 유로존은 단일 화폐를 통해서 하나로 묶었지만 물론 전 세계는 단일 화폐가 아니지만 사실은 전 세계는 달러라는 단일 화폐의 영향하에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패권적인 영향하도 다 있고요. 또 하나는 다국적 기업들로 해서 전 세계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의 어떤 교류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이동들도 하나를 엮여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경제도 주식 거래들도 뭐 충분히 더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로존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호황기 때는 지난 뭐 2008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년 동안 전 세계 골디락스 이러면서 전 세계 전체가 다 자산도 상승하고 전 세계 경제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봤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로 이미 엮였고 이것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서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 지역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시차만 두지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면서 위기가 끝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커플링에서 제일 궁금한 게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이 그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혼자 성장을 하거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이미 커플링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에는 착시 현상이 보이죠. 다른 나라는 힘든데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그건 착시 현상 혹은 풍선 효과입니다. 일시적으로 잘 되거나 혹은 한쪽이 어려우니까 그 나머지 어려운 나라들이 그쪽에 기대는 현상,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결국은 그 나라도 경제적인 침체를 맞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입니다. 미국의 위기가 있고 유럽의 위기가 있을 때 중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세계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GDP로 한 20조가 되는데 결국 거기에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두 엔진이 꺼지게 되면 중국 자체의 내수로 세계 시장을 받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또 오래 들어서면서 실제로 바오바가 깨지고 중국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후속타인 우리나라라든지 브릭스 국가들이 타격을 보게 되죠. 물론 그 전까지는 그 나라들이 세계 시장을 견인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착각이라는 게 드러났고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순차에 따라서 시간차에 따라서 충격을 본다라는 것들이 증명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유럽이라던가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브릭스가 버텨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뭐 기사들이나 뉴스들을 보면 인도도 어렵다 그러고 그렇죠. 브라질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네. 하고 러시아는 뭐 예전에 성장을 멈췄다라고 하고 중국도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8% 아래로 내려왔다는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커플링인데 시차를 두고 벌어졌다 그렇죠. 뿐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예. 거죠. 만약 말 그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중국이나 브릭스가 미국과 유럽의 위기에 세계 경제를 구원하는 구원투수가 된다면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미국과 유럽이 이전부터 예. 그 나라들에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야 됩니다. 아. 근데 반대의 상황이었죠. 예, 오히려 그 그랬죠. 나라들이 예. 자원을 수출하든지 혹은 완제품을 수출하든지 예. 두 소비 국가들이 해줬기 때문에 예. 그 나라가 성장을 하고 그 나라 성장을 뒷받침해서 금융을 통해서 두 나라가 미국과 유럽이 살았는데 그 축이 깨졌기 때문에 중국과 그 브릭스는 더 이상 그 소비만으로 두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직 여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책에서 전략적 동맹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네네. 그 동맹 이야기에서 신용 팽창과 수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아군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네네. 하셨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신용 팽창과 신용 수축은 신용 창조형 경제 성장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동전의 예. 앞뒷면이죠. 신용이 팽창이 되면 어느 정도 정점이 올라가면 다시 신용이 수축이 돼서 줄어들고 다시 또 팽창이 되는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와는 하나의 어떤 끈끈하게 엮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신용 팽창기에도 부를 축적할 수가 있고 신용 수축기에도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보의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먼이나 뭐 이런 큰 기관들은 신용이 팽창할 때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때 돈을 많이 벌지만 예. 신용이 수축할 때 물론 자기네들도 어떤 이자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거꾸로 19세기 말부터 만들어진 게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신용이 수출될 때 우량의 기업들이 헐값으로 자산들을 매각할 때 돈이 결국 있는 그러한 자본가들이 그것을 그때 삼으로 일명 이제 은어로 양털깎기라고 하죠. 예. 그것을 삼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경기가 호황되면 그것을 우량 자산으로 다시 팔 수 있는 일명 가장 쉬운 예가 우리 외환위기 때죠. 외국 자본들이 우리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우량 자산을 헐값으로 팔았을 때 그것을 다 사서 그들이 나중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랬죠. 그러한 새로운 어떤 그 예. 부의 국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양적으로 같이 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신용 팽창과 수축의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인 판단이나 네네. 어떤 구체적인 행동 액션들이 개인들은 좀 이렇게 와닿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식의 그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될까요? 개인들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 팽창기에는 사실 가장 먼저 돈을 빌린 사람이 가장 큰 유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화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가장 좋을 때, 그 초기에 돈을 빌린 사람의 돈의 가치가 가장 좋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런 거는 은행권이나 기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잘 안 되고요. 예. 신용 수축기에서는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내가 빚을 갚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자기 자산에 대한 헐값의 매각들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개인들은 그 중간의 단계에서 적정하게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즉 뭐냐,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적당한 수준에서 시장에 돈이 풀릴 때 예. 이득을 보고 그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빚을 쓰다가 신용이 수축이 되면 신용이 수축이 될 때는 현찰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신용이 수축이 될 때는 돈도 줄어들고 우리가 제로 금리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우량 자산이 헐값에 나오기 때문에 우량 자산을 현찰을 가진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포지셔닝의 변화를 잘 보고 탐욕을 버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자산 운영을 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치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게 환율이 네네. 경제와 금융의 요충지다,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환율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환율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간의 화폐 교환의 어떤 비율이 환율인데 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이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부터 시작해서 뭐 자산 가격, 부동산이라는 주식 시장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요. 채권 시장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환해지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도 환율의 변화들을 굉장히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큰 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도 유가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환율의 영향이 4배나 더 받습니다. 아, 4배나 더 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환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환율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은 사실 기업을 하는 분들 아니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시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의 축적 이야기를 책에서 또 하셨는데 1820년에 이르러서야 세대를 거듭하는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부의 축적이 가능한 그런 어떤 필요 조건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의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재산권에 대한 어떤 보장이 튼튼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합리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잘 셋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부의 축적이나 뭐 자본의 축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적인 환경이 필요하고요. 빠른 속도의 이동이나 또 경제의 흐름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4가지의 조건이 어떤 한 나라 혹은 한 개인이 부를 계속 축적해서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윌리엄 번스타인이 이야기를 했죠.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경제전쟁 면면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방송을 보는 개인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 상황에서 이런 뭐 말 그대로 빅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빅플레이어들이 막 활동을 하고 활개를 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가 제일 궁금할 텐데요. 개인들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개인들의 전략을 이 책에서 다루면서 이순신 장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싸울 때 사실은 거대한 적과 싸웠죠. 객관적으로 전력을 볼 때는 뭐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거대한 빅 플레이어들과 개인하고 역할이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물론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전력이 좋은 데가 전력이 약한 데보다 승률이 높게 되죠. 그러나 꼭 전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 않죠.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력이 현재 약하더라도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승리할 수가 있죠. 뭐 씨름을 하더라도 등치가 큰 사람이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등치가 적더라도 이길 수 있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적의 힘을 거꾸로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경제전쟁, 투자전쟁에서 개인의 전략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들과 힘과 힘으로 맞서서는 돈과 돈으로 맞서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4-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을 읽는 미래의 징후를 읽고 커다란 흐름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피지기해서 개인은 많은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굉장히 독특한 전투 전략 중에 하나가 싸움의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렸다 한 번에 적의 심부를 찌르는 그러한 전략을 썼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개인들은 투자 시장에서 단타를 계속하거나 자주 매매 거래에서는 절대로 승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큰 흐름을 보고 맥을 짚으면서 단 한두 번의 투자로 큰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큰 흐름에서 오기 전에 먼저 비껴나는 그러한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되고요. 또는 이제 시나리오 전략을 써야 됩니다. 미래의 상황에서 가상. 실제로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면 유로존이 깨진다면 유로존이 정치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그다음에 중국이 경착륙을 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된다면 아닌다면 이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구상해 보고 그렇다면 한머니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며 정보기관은 어떻게 할 것 같으며 기관은 어떻게 할 것 같으며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서 그것을 충분히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으니까 그 위에서 마치 병정놀이를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제가 이제 생각의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것들을 자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모의 전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를 보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는 아예 안 하고.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적이 방심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혹은 적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투 지형으로 오는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또 하나는 만약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즉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상황 하에서만 전투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함께. 흩어지면 죽는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투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하고 주식시장이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내수시장이 안 좋으면 외국 자본이 탈출을 하면서 환율이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 여건이 좋으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환율은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그래서 양쪽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주식과 부동산을 적절하게 아까 얘기했던 4개의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함께 움직여주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끝으로 항상 박사님의 책은 미래 예측을 기대하는 그리고 미래 예측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좋은 시사점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이 다음 어떤 저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책은 제가 개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100세 시대면 결국은 개인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했던. 즉 자기가 은퇴 이후에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 이후에 5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1인 기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50대 이후부터는 자기의 자산에 대해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나 경제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로 모두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할 때 그렇다고 개인들이 금융과 경제 지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경제학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나는 완전히 모르는 것, 지금까지는 관심 없었던 것 하고 무시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노력을 가하면 충분히 자기의 자산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경제, 금융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도움이 되는 이 책을 썼고요. 사실 이 책은 2권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올 후반부에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지, 즉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산업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장기적 투자에서 안정적 투자를 하면서 내 자산들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론 다른 기법들이 많지만 미래학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어떤 기법을 개인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투자 통찰력이라는 책이 후반부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경제 통찰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